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토지 용어를 우리가 좀 배우시다가 말았는데요. 자, 이 토지 용어는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토지 용어는 거의 매년 우리가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우리가 지역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22쪽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2쪽이 되시면은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를 하죠. 자, 이 크게 분류를 하는 것을 대분류라고 합니다. 대분류. 크게 분류한다. 이 대분류를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이 용도적 지역을 우선 분류를 하는데,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임지지역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산. 자, 지목이 임야 산인데, 이 산을 택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때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또는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에요. 지목 자체가 전은 밭이죠. 답, 논이고 과수원입니다. 자, 이 지목이 전답, 우리가 과수원이 농지죠. 그래서 이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 지역인데, 자, 여기서 전답을 수용을 해서 또 택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이 상호 간에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후보지. 그래서 이 후보지란 용어가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당연히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를 많이 한다.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우선인데, 그 중에서도 후보지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후보지 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임야나 전답을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할 때, 이때 우리는 후보지 개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자, 동일 용도적 지역 내죠. 그 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택지지역 내에 하면은 요 안으로 오는데, 이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이죠. 주택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죠. 그럼 택지지역 내에서 경기가 침체하여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그 공장이 우리는 철거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이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택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수원 지역이 또 전지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농지지역 내니까 이것도 이행지 개념. 자,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밭이 주택지역으로 간다. 이것은 용도적 지역이 다르죠. 전지지역은 농지지역이고 주택지역은 택지지역이니까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은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이라는 거죠.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선하지는, 선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죠. 그래서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하락합니다. 감가가 발생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권리관계에 따라서 우선 구분하는데, 여러분 23페이지에 보시면은 포락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포락지는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또 용어로서 또 물과 관련이 있어요. 포가 물수변자죠. 자, 포락지 하면은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냇물 등에 의해서 침식을 당해요. 물이 흘러가면서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우리는 포락지라는 용어예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빈지와 또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빈지는 바닷가라고 하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닷가라고 하는데, 이 빈지는 바닷가다. 즉 육지와 해변 사이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일컬어서 빈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해변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용 실익은 많은 토지를 말하죠. 자, 여러분 만조, 수위선. 자, 여러분 서해안에 서서 물이 들어오죠. 이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지역, 요 사이에 있는 요 땅을 빈지, 바닷가라고 한다. 바닷가. 이 빈지의 개념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에서 법지는 빈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토지를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토지죠. 토지인데, 자, 이때 여러분이 여기 주택도 있고, 자, 밑에 또 주택도 있겠죠. 이때 택지의 유효지표면 이 경계, 택지는 수평 투영면상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그 인접된 이 경사진 부분에 있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니까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죠? 축대를 설치를 하겠죠. 축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요 법지는 경사진 부분의 토지이기 때문에 측량 면적에도 포함되고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정도 우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한지는 농지 등에 있어서 땅의 힘, 지력 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력 회복 등의 목적으로 뭐를 한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를 휴한지라는 또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23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또 나눠보는데, 이 자연적 특성 자체는 토지 자체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토지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그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연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에서 또 우선 토지 특성에서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우리 중요한 그러한 특성입니다. 자연적 특성에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정답을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부동성이죠. 여러분, 안일부,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을 나타냅니다. 비이동성인데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이동성이 있죠.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이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이러면 국지화라는 것은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된다. 자, 토지가 속해 있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된다. 이것을 국지화라고 한다. 국지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국한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지화라는 그러한 용어를 우선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죠.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된다. 그래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우리 요인이 있겠죠. 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토지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토지 거래 시에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항공사진 이러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정보 활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토지가 속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하죠.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한다. 우리는 임장 활동이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데 31회 시험은 또 임장 활동이 부동성인데 출제를 또 31회 시험에 출제를 이 지문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부동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우선 용어, 부동성이라는 용어 우리가 기본적 개념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부증성이라는 용어죠. 자, 부증성은 증가할 증입니다. 자,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노동 비용과 같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생산성이죠. 비생산성, 이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을 말한다.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을 의미한다. 자,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을 의미한다. 유한. 자, 토지의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희소성이 나타납니다. 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는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은 점점 가중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 토지인,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도시 외곽의 임야를 택지 조성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집가는 계속 오른다. 집가가 계속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건물이 점점 고층화된다.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는 것을 집약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집약화. 도시에서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는 것을 집약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가 집약화를 의미하겠죠. 자, 우리가 관련해서 9회 시험에도 출제를 한 용어죠. 집약화. 그리고 또 31회 시험에도 또 출제한 용어입니다. 집약화. 건물이 도시에서 고층화된다. 왜? 가격이 비싸니까. 집약화라는 용어 좀 잘 기억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비생산성이다 보니까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영속성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말하죠. 따라서 비소모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이다. 자, 이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어떻게 돼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는 사용하더라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죠. 그래서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하면서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중요성, 부동산 관리의 의의 중요성을 높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는 이익은 바로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 이용,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겠죠. 이 두 이익은 분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용토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는 게 바로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개별성이라고 하죠. 개별성. 그래서 다 다르다. 이질성이죠. 동질성. 비대체성이라고 해요. 대체가 어렵죠.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의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토지 특성으로부터 파생된 요 특징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글자 따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영계,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파생되는 특징을 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 상품 간의 비교가 어렵다. 비교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은 토지 상품은 다 다르다 보니까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표준화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 시장, 동일 시점 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거. 한 가지 물건, 일물, 한 가지 가격, 일가인데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우리가 가격,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든지 이 수익 등을 뭐한다? 개별화시킨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이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자, 개별 분석에 또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죠.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요 네 가지 특성 중에서도 위치는 고정됐기 때문에
그 인접된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시키면은 5가지인데, 부부, 연계인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요것보다는 토지의 특성과 파생되는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 관련된 연결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또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인문적 특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토지는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여기에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부여준 특성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문적 특성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에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거죠. 용도의 다양성이 또 자연적 특성과 연결해서 자주 또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학교용, 다양한 용도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토지 이용으로부터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최유효용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용어죠. 그래서 일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데, 최유효용은 최선, 더 베스트,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을 하고자 하는 이용을 최유효용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인데, 이러한 최유효 이용에 뭐를 가져오죠? 성립 근거.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를 가져다 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의 전환도 가능하고, 주상복합 건물처럼 2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고,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어요. 용도의 전환, 병존, 경합을 가능하고, 또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 주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최유효 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우리는 바로 이거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다. 합병, 분할의 가능성을 말한다. 합병, 분할의 가능성. 자, 이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하거나 주어진 필지를 분할하죠. 그래서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우리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거죠.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죠. 자, 합병 분할을 하면 토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전문용어로 한정 가격이라고 해요.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가격이 한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토지는 어떻게 돼요?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예?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이런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하면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경제적 환경 요인, 요즘 뉴스 보면 뭐 GTX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 이 교통 체계가 신설되거나 확장이 되면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오르죠. 이런 건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의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한다. 이건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죠. 자, 이런 특성 외에 뭐 고가,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뭐 고가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은 단기간에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투자의 고정성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에 장기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조에 가면은 경제이론인데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거, 만들어서 내놓는 걸 공급이라고 하고, 자,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수요죠.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가격이 결정되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경제에 있어서 수요 공급이죠. 노동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하여튼 이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입니다. 자, 일정 기간. 이 기간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일정 기간에 구매력, 일정 기간에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요. 수요. 사고자 하는 욕구. 자, 우선은 이 기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31회 시험에 또 출제했는데 이 기간은 무슨 개념? 유량, 흐를 유자죠. 자, 흐를 유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는 영어 단어가 플로우라고 해요. 플로우. 그래서 플로우 개념, 유량 개념을 또는 플로우 개념이라고 해요. 플로우 개념. 그래서 일정, 우리가 기간에라는 말 써요. 그래서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유량.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사례가 나오죠. 기간. 자, 여러분 일주일 흘러가면 주, 한 달 흘러가면 월, 1년 흘러가면 연이죠. 이 기간이 명시됩니다. 자, 여러분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면 많은 거고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적은 거죠. 그래서 소득, 대표적인 거죠. 소득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근로자에 있어서의 월 임금이 얼마냐 이런 거. 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우리는 분기별 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 이것도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주택 거래량. 또 뉴스 요즘 연간 주택 생산량이 30만 채 뭐 이런 식으로 연간 주택 생산량, 이 주택 생산량 이런 것은 다 유량이에요. 자, 그리고 연간 토지에 대해서 빌려줘서 이용한 대가 받는 지대 수입, 건물에 있어서 연간 뭐 임대료에 있어서의 수입, 뭐 이런 것은 전부 기간을 나타내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게 저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저량. 그래서 유량, 저량 개념은 24회까지는 자주 나왔다가 최근에 6년간 출제하지 않았다가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31회 시험에. 자, 저량은 스톡이죠. 자,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다.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톡 개념이다. 그래서 일정은 시점에, 시간도 멈추어지는 것을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일정 시점에. 그래서 시점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저량 개념인데, 자, 여러분이 올해 지문에 여기 나왔죠. 통화량,
통화량은요,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돈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가 5,200만 명 인구죠. 현재 시점 이런 거, 현재 시점 인구라든지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를 주택 재고량이라고 하고, 현재 시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3%. 이런 건 전부 이 절약 개념입니다. 시점이 명시되면은 절약 개념이죠. 자, 요즘 뉴스 나오는 게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가계의 부채가 현재 시점 1,500조다. 가계에 있어서의 부채라든지 가계에 있어서의 자산, 이런 건 전부 절약 개념. 그래서 유량은 기간이 명시되어야 유량 개념이고, 시점이 명시되면 절약 개념인데, 하여튼 유량, 절약 구분을 잘 해두시고, 31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한 용어죠, 요거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을 늘 잘 봐두셔야 되거든요. 수요량의 개념은 같지가 않다. 꼭 기억해야 돼요. 수요와 수요량은 같지가 않거든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매력을 갖추고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구매력을 갖추고란 용어가 나오는데, 구매력을 갖추어야 된다. 부동산을 어떻게 돼요? 사고자 하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하죠? 유효수요라고 한다.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수요인데, 이 구매력을 구성할 때는요,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죠. 이 저축한 금액에다가 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융자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출금도 필요해요. 그래서 구매력을 구성할 때는 저축 금액에다가 대출금을 포함해서 구매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사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죠. 사고자 하는 욕구. 또 이 지문은 또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사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말한다.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이 하다. 사후적 개념은 실제로 구매한 양을 말해요. 자,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라면은, 사고자 하는 의도된 라면의 양은 10개인데 실제로 구매한 양은 10개도 될 수도 있고 5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과 실제로 구매한 양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우리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수요량 하면 주어진 특정 가격이죠. 자,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가격이 5,000원. 이 주어진 특정 가격 순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5개다. 그러면 한 잔당 5,000원에서 5개, 5잔이 수요량이 돼요. 주어진 특정 가격 순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인데, 이 상품은,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의류, 분필, 우리가 연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상품이에요. 자동차 이런 거. 서비스, 제가 강의를 한다, 의사가 진료를 한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라고 해요.
재화와 서비스를 합쳐서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품. 자, 그래서 수요의 개념, 수요량의 개념인데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유량, 저량 개념, 또 유효 수요의 개념, 또 사전적,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자, 이런 용어를 기본적으로 기초에서 잘 이해를 해두시면 기본서 나와서 이론 공부할 때는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요의 기본적 개념을 우선 살펴봤죠. 자, 29페이지에 중간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의 곡선, 수요의 법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제 이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